네. 네, 안녕하세요. 저 유나이트 서울 2020년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정진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픽셀 그리고 탑다운 그리고 칼부림 액션 게임을 개발하고 싶을 때 이제 제가 만들면서 되게 힘들었던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걸 보고 한번 참아보자 라는 주제로 제가 언솔드를 개발하면서 이제 알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거를 이제 언솔드만의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이게 뭐 베스트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론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런 걸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강연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뭐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얻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이제 1인 개발자로 한 7년간 이제 메구스타 게임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개발 중에 있고 게임을 개발해 왔고 픽셀로란 게임을 출시하고 그리고 언솔드라는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이 사항이 예전에 게임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산 인프라코라는 곳에서 해외 구매팀에 좀 일을 하다가 한 1년 일하다가 적성에 좀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또 금융권에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삼성증권 이제 자산관리 PB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크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고객분들이 돈을 가져오면은 포트폴리오 짜주는 거예요. 뭐 채권에 한 뭐 얼마 넣으셔라. 주식에 얼마 넣으셔라. 그리고 펀드 요즘에 좋다. 이게 뭐 좋다. 그리고 절세 하시려면 뭐 이런 보험 상품 하셔라.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것도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그런 다 적성이 일이란 게 다 힘든 거구나 싶어서 그럴 거면 이제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게임 개발 한번 해보자. 게임 만들어 보자 한번. 게임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나오고 픽셀로를 발매하면서 회사를 나왔어요. 다행히 픽셀로가 나쁘지 않은 성적을 좀 내가지고 이제 그거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C용 또 콘솔용 게임 언솔드라는 게임을 개발 중에 있고 이제 곧 발매 예정이에요. 원래는 올해 가을에 내려고 했는데 약간 외부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예전 게임 말씀드리면 픽셀로는 이제 모바일용 게임인데 예전에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뒤에 뭐 네모네모 로직이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이용해서 칸을 마킹하다 보면은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그걸 베이스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PG 요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무기 같은 걸 장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마 같은 것도 계속 바꿀 수 있고 아웃핏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능력치를 높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단순한 퍼즐을 조금 더 이제 하기 뭐 좀 더 리플레이어블한 밸류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죠. 다행히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단점이 이게 플래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플래시가 다 제거될 상황에 놓여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유지를 못해서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언솔드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횟수로 한 5년 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원래 좋아하던 액션 장르를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제가 뭐 3D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2D로 해서 이렇게 한번 좀 빠른 페이스에 어떤 전투들을 내가 그동안 많은 게임들을 해오면서 봤던 거를 다 녹여내가지고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픽셀 찍으면서 배우면서 찍는 거죠. 배우면서 찍으면서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도 배우면서 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스팀 축제할 때 이제 국내 스트리머 분들이 한 2분 정도 플레이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가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하드코어로 가가지고 또 스트리머들이 고통받기 좋은 컨텐츠라서 지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개발 중에 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제 화면으로만 보니까 약간 느낌이 안 오시니까 제가 잠시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다시피 그냥 픽셀 아트고 그리고 이제 탑다운 시점으로 게임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전투 시스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 굉장히 전투가 오밀조밀하고 적들하고 나와 그리고 오브젝트들의 상호작용이 많게끔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섣부르게 여기에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게임 개발할 때 한 3년, 최대 3년이면 만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특정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것들을 강연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제 게임의 특징을 간단히 오늘 얘기할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픽셀 그래픽이고 그리고 탑다운 시점이에요. 정확히 탑다운은 아니지만 그냥 통용적으로 얘기를 하죠. 탑다운이라고. 그리고 2D 그래픽이지만 실시간 라이팅을 이용해서 실시간 그림자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3D 카메라 연출도 이용해서 탑다운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뭐 다른 연출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차별성을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칼부림 이제 근접 액션보다는 보면 이제 총탄 액션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칼부림 액션이기 때문에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타격감을 어떻게 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부분만 제가 아는 한 제가 뭐 타격감에 대해서 뭐 이론을 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립된 이론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냥 이 정도면 베이스가 충분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의 타격감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적들의 AI를 만들면서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픽셀 아트죠. 근데 픽셀 아트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거예요. 픽셀 퍼펙트를 할 것이냐. 픽셀 퍼펙트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픽셀 게임을 만드는 이유가 레트로한 느낌을 내려고 처음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많이 낮추고 지금 해상도에 비해서 한 뭐 4배 정도를 낮추던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픽셀 퍼펙트로 해가지고 픽셀이 딱딱 물리게끔 이렇게 원래 약간 픽셀보다 해상도가 크면은 픽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퍼펙트라는 것은 픽셀이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최대한 레트로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켰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서 많이 탈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들이. 왜냐하면은 픽셀 게임을 하는 게 이제 레트로한 느낌만 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더 인디스러우면서 여기에 좀 다른 그래픽 효과를 넣으면은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픽셀 퍼펙트들에서 많이 탈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게임 중에 이거는 디볼버에서 나온 가토 로보트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굉장히 레트로한 이제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비트에 2비트예요. 색깔도 흰색, 검은색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완전 레트로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픽셀 퍼펙트를 지켜가지고 픽셀들이 따닥따닥 물리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옛날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올드 게이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저는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갔죠.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여드리는 건 엔터 더 건전인데 엔터 더 건전은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 플레이 화면 자체는 픽셀 퍼펙트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지도 부분 보이시죠? 근데 지도 부분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픽셀 크기보다 좀 지도가 가진 픽셀의 크기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UI 부분에서는 픽셀 퍼펙트를 지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해상도들이 컴퓨터마다 다르고 뭐 이제 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계를 가지거든. 픽셀 퍼펙트를 지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거를 좀 더 표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섞은 거죠. 하이브리드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레트로한 그래픽인데 보시면 쇼벨라이트 이제 유명한 게임이죠. 이 게임인데 보시면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팔레트의 색상 제한도 지켰어요. 옛날 느낌을 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왼쪽에 저기 저기 삽 들고 있는 기사의
끝쪽을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은 픽셀 퍼펙트를 지키지 않았어요. 픽셀의 크기가 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픽셀들이 물리죠. 정확히 안 물리죠. 엇갈리게 물리죠. 이런 걸 보면은 픽셀 퍼펙트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부드러운 액션을 위한 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퍼펙트를 지키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내가 그렇게 엄청난 2D 아트에 대해서 엄청난 뭐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픽셀 퍼펙트를 과감히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확대랑 축소가 용이해지죠. 이렇게 픽셀들을 쫙 당겼다가 쫙 멀리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물론 픽셀 퍼펙트를 지켜도 확대와 축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되게 짜글거리면서 보이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었죠. 대신 퍼펙트를 안 지키면은 해상도가 어쨌든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른 기기로 갈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바일로 갈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스펙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하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액션을 좀 더, 카메라 액션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 퍼펙트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펙트랑 왼쪽 보시면 불 이펙트인데 저거는 픽셀 그래픽이 아니에요. 그냥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파티클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냥 퍼펙트가 없으니까 이런 거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냥 사용해도 충분히 무리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질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탑다운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 액션 게임은 그냥 2D 액션 게임은 세 가지 정도의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왼쪽에 보면 있으신 게 악마성이죠. 되게 유명한 거. 이제 메트로베니아 중에 베니아 쪽 이제 장르를 완성한 게임 시리즈죠. 얘는 전통적으로 사이드 스크롤 뷰를 하고 있고, 사이드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릭터들이 보기 쉽고, 그리고 뒤쪽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픽을 잘 구성을 하면은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단점은, 액션 쪽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싸우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점프가 좀 중요해지기도 하고, 이런 뭐 회피나 이런 동작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성이 조금 줄어들긴 해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 극복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보통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게임은 그런 점프 쪽에 집중을 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뷰는 조금 지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벨트 스크롤이죠. 사이드 스크롤이랑 똑같지만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오락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할 때 모두가 같이 한 축에 서면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을 이렇게 늘립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크롤이랑 뷰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여러 명이 플레이할 수 있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거의 단점은 좌우만 보는 데 비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스피디한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이 때리는 것도 어색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대다 전투는 좋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조금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탑다운, 정확히는 탑다운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탑다운으로 대부분 통칭을 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게 모든 방을 커버할 수 있고, 젤다 같은 경우죠. 모든 방을 커버할 수 있고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보는데 부담감이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탑다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정말 정말 이제 말 그대로 탑다운은 GTA2 같은 경우에요. 그냥 이 캐릭터의 정수리가 보여야 돼요. 정수리가 보여서 이제 차도 보면 완전 위에서 보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히는 탑다운이긴 한데, 거기서 세분화를 시키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Elevated Orthographic, 저도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저도 이 용어 자체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그냥 탑다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만 들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과거에 JRPG라고 불렀던 것들,
뭐 파이널 판타지나 뭐 드래곤 퀘스트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픽을 가지고 있죠. 시점을 가지고 있죠. 위에 거랑 밑에 거 차이점은 뭐냐면은 위에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두 플레인을 보잖아요. 두 평면을 보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네모가 있으면은 여기랑 뭐 이쪽 부분이 조금 적게 보이게 되는 거죠. 위쪽 부분이 시점에 따라서.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면이랑 윗면이랑 옆면이 똑같아 보이게 그 비율이. 그래서 만들긴 되게 쉽고 읽기도 되게 쉽지만은 진짜 뭐 약간 뭐 2D인데 뭐 3D 약간 3D처럼 보이게 하는 액션에서는 조금 어색함이 있는 그냥 막 인공적인 느낌이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젤다의 탑다운은 조금 다른 게 젤다는 이제 던전이 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시점이긴 해요. 실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보기엔 편하죠.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여기 이면 다섯 면이 동시에 보이는. 그래서 던전을 구성하기 굉장히 좋지만 그러니까 이 게임만의 특성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시점상으로는 좀 틀린 거죠. 근데 게임으로 즐기기에는 굉장히 편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제가 볼 때 시점 같아요. 그래서 젤다가 유명한 거겠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건 던전을 주로 탑다운 던전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게임 그래픽 뭐 볼륨 1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이 인터넷에서 한번 풀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찾으려면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탑다운을 하는데 제가 뭐 아트에 베이스가 많은 게 아니니까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하이퍼라이트 드리프터라는 게임인데 이 아트, 이 시점, 그리고 이 캐릭터의 프로포션, 적들의 프로포션, 캐릭터의 스피드 정도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1대 다의 액션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적들과의 거리도 조절하면서 막 기술 쓰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액션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이제 하기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잡고 이제 개발을 시작해 본 거죠. 근데 탑다운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사이드 스크롤이나 벨트 스크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좌우만 만들잖아요. 좌우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좌만 만들고 우 만들 때는 그냥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탑다운 같은 경우는 팔방향이에요. 위에서 보기 때문에 팔방향을 다 만드는 게 엄청나게 이 아트 소스 작업량이 엄청 부담이 됩니다. 캐릭터 하나를 만들 때도, 적을 하나 만들 때도.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은 이제 주로 휘두르기잖아요. 휘두르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많으면 세 방향 같은 게 세 방향, 적으면은 뭐 두 방향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팔방향을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막 찌르기 같은 공격 같은 경우는 최소 5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위, 아래, 대각선 위, 대각선 아래, 그리고 뭐 오른쪽이나 왼쪽 둘 중에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한 것만 만든 게 아니라 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작업이죠, 사실은. 그래서 탑다운을 이제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캐릭터만 그런 게 아니라 적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대 보스가 나온다면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는 제 주인공 스프라이트예요. 이게 1024 사이즈인데 이걸로 뭐 이펙트 포함해서 3개 정도 나오는데 사실상 더 따지면 3개보다 더 많아요. 3장보다 더 많아요. 아마 그 이펙트 쪽 부분이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뺐는데 순수하게 이 캐릭터가 쓰는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텍스처 상으로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걸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작업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적들 같은 경우는 좌우 리소스만 있어도 위아래로 뛸 때 굉장히 어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적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적이 온다 안 온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성 부분에서 좌우로 만드는 게 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조금 시인성 부분에서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적들이 이렇게 좁아지고 머리통만 뒤통수만 보이거나 뭐 얼굴만 보이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이 뭐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찌르기 동작이 없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달리기 같은 경우는 좌우로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아트 리소스적 부담을 줄여보는 거죠. 물론 그 리소스적 부담이 심하다고 해서 빼먹을 거 빼면 안 되는 거죠. 시인성 문제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 거지. 만약 그런 부분을 놓친다면 절대 아트 리소스 부분을 만드는데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2D다 보니까 건물이 복잡하게 이제 멋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은데 멋있는 건물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그림자를 넣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림자를 넣다 보니까 굉장히 그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도 힘들더라고요. 그림자를 또 이제 그냥 막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랑 자연스럽게 이게 블렌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는 거 표현력에 좀 제약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냥 실시간 라이팅을 한번 해보자. 저 같은 경우 이제 라이팅을 시작해 본 거죠. 왼쪽은 이제 엔터 더 건전인데 엔터 더 건전도 사실상 이렇게 까보면은 이렇게 3D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엔터 더 건전은 실시간 라이팅을 완벽하게 쓴 건 아니에요. 라이팅을 그냥 이런 동그란 걸로 에디티브를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 그 부분이 밝아지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 그림자가 생기는 걸 못 봤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캐릭터는 서 있는데 적들은 이렇게 누워 있죠. 적들은 그런 거 보면은 실시간 라이팅으로 캐릭터들의 그림자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구나. 다른 이유에서 라이팅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뭔가 이렇게 한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은 건전 앤드리스라는 게임인데 이런 거는 확실하게 라이팅을 만들었어요. 2D 라이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림자들도 완벽하게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노멀까지 넣어 가지고 범퍼 맵인 것 같은데 넣어 가지고 빛이 이쪽에서 비치면 이쪽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이쪽이 밝아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GDC에 던전 앤드리스라고 치면은 굉장히 좋은 강연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뭐 2D 라이팅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저도 이걸 많이 봤어요. 보고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실시간 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나서 좋아진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실내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왼쪽 보시면은 이게 던전 아닌데 저런 포인트 라이팅 같은 걸 막 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그림자 이렇게 움직이죠. 시간에 따라. 그리고 지금 밤도 됐다가 이건 저녁 노을 질 때 그리고 노마멜 넣어가지고 볼륨화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현이 쉬워지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고생하는데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는 표현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 표현. 아까는 그림자들이 다 이 화면 위쪽으로 졌는데 밤일 때는 반대쪽으로 지게 해가지고 캐릭터가 좀 어두워지게 하고 나의 그림자는 이쪽으로 길게 나오게. 그래서 밤 표현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었고요. 오타가 났는데 실내와 실외 경계 표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물 같은 경우 만들 때는 대청마루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할 때도 이 실시간 라이팅을 쓰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굉장히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시간 라이팅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탑다운에서 할 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쨌든 실시간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세워야 돼요.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이든지 어떻게든 세워야지 그림자가 이렇게 빛이 쏘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에다가 빛을 쏘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카메라를 원래 이렇게 위에서 봤잖아요. 2D니까. 근데 이거를 약간 기울여서 60도로 봐야겠더라고요. 저기 나온 것처럼 60도로 보는데 60도로 보는 거는 60도로 보면 이제 내가 원래 의도했던 2D 그래픽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그림자만 생겨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캐릭터가 이제 원래 이렇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이 길이로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세우고. 그럼 원래의 캐릭터의 길이로 안 나와요. 아마 반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길이를 2배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60도로 해서
코사인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면 딱 맞는 거거든요. 두 배로 늘려야 되니까 모든 이렇게 세워진 오브젝트는 두 배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60도로 봤을 때 내가 원래 구현했던 2D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라운드는 원래 이렇게 60도로 직각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만큼만 나와요. 근데 사선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여기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또 뭐냐면은 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얘 그래픽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비율이 맞는 거죠. 내가 원래 의도했던. 근데 이걸 또 늘려버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사용자가 이만큼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만큼 움직여 버리든지 더 적게 움직이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감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근감 실제로 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는 올소 그래픽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자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려면 만약에 내가 Y축에 대한 어떤 액션이나 물리에 대해서는 보정을 다 넣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번에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라운드를 두고 오브젝트를 60도로만 세우는 거예요. 60도로만 세우면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보이긴 해요. 대신 짧아 보이죠. 60도로 기울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두 배로 늘리면은 똑같이 보여요. 원래 보던 것처럼. 대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Y축에 대한 보정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원래대로. 이 부분이 좋은 거죠. 액션을 구현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직각으로 세워진 게 아니니까 60도이다 보니까 약간 그림자들이 완벽하게 세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쏠 때 더 이렇게 뉘어서 씌워야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각도로는 그림자가 더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점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두 개를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더 좋은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액션 쪽이 느낌이 좋은 게 어쨌든 이건 액션 게임이니까 그래픽이라는 건 어쨌든 뭐 양념 쪽에 오히려 더 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게 완성이 된 이후에 이거는 그 이상을 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좀 더 베이스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60도만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원래 높이축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Y축이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60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Y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소울드 게임에 고저가 존재하거든요. 고저차가. 점프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물건들 파괴하면 물건들이 막 튀어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든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위로 60도 방향으로 튀게끔 물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물리는 액션과 관련 없는 물리예요. 액션과 많이 관련이 없는 물리예요. 어쨌든 오브젝트 파괴되는 그런 잔해들의 움직임은 나의 뭐 행동과 별로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이쪽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제 이걸로 예시로 보여드렸던 던전 앤드리스는 그냥 90도로 세웠어요. 90도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신이 개발하는 게임에 따라 이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정적인 조작감과 원근감을 위해서 방법 1을 선택했어요. 실제로 이제 구현된 화면을 이제 유니티상 화면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약간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올소 그래픽 카메라를 안 이용했을 때예요. 퍼스펙티브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만들고 나면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냥 2D 게임을 만들 때는 내가 만든 스프라이트를 그냥 배치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라이팅을 쓰는 거니까 모든 구조물의 옆면과 윗면을 나눠서 요거를 이게 옆면이죠. 이게 윗면이죠. 그리고 나눠서 이걸 잘라야 돼요. 자르고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손수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저런 창문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배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옮겨가지고 여기 놓고 그다음에 여기 붙이고 여기 또 올려서 붙이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량이 엄청나요. 이 지루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런 실시간 라이팅을 쓸 거면 이걸 버텨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자, 그냥 2D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래픽이 그냥 라이팅을 안 받으니까 똑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옆면과 윗면이 있으면은 라이팅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쪽 면이 옆면보다 밝아요. 그러니까 이 두 면에 이제 물리적인 명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명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줘야 되는데, 뭐 스프라이트 내로 조절할 수 있지만 스프라이트 자체로 조절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연출을 해버리면은 이 명도 차이가 또 이상하게 날 거예요. 명도 차이가 어그러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쉐이더를 통해서 자 옆면 쉐이더, 윗면 쉐이더는 그냥 놔두고 옆면 쉐이더는 옆면 쉐이더, 빛이 온다. 빛이 오는데 요 빛이 오는 거를 마치 위에서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에서가 아니죠. 옆면이니까 마치 직각으로 받는 것처럼 이 라이트의 디렉션을 바꿔줍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개발 코드인데, 저기 보면 매트릭스 행렬이 하나 있어요. 저 행렬을 곱해주면은 그 라이팅에 대해서 이 라이팅의 노말이죠. 라이팅의 노말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빛을 조절했죠. 이런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이거를 구현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오른쪽 기둥 보시면 약간 시꺼멓죠.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 빛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션 라이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조립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립이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비어 있어요. 이런 비어 있는 부분들은 그림자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만을 위한 어떤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을 끼워 넣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볼륨감이 나오죠, 그림자에.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죠. 포인트 라이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만든 그림자들을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노멀 맵을 넣어주는 거예요. 노멀 맵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스프라이트에 노멀 맵을 넣어서 이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하고, 뭐 반대쪽은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볼륨감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던전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티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작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배치하고 자르고 넣어보고 하고 돌려보고 QA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픽셀 아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A 스프라이트 많이 쓰실 거고, 거기서 익스포트 이제 할 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PNG로 다 뽑아버리거든요. 다 뽑아가지고 다 잘라서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텍스처 패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폴더 넣어버리면 그냥 알아서 아틀라스 만들어주고, 그 폴더가 갱신되면은 자동으로 바꿔주거든요. 그걸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스프라이트 일루미네이터를 이용하면은 노멀 맵을 바로 생성해줘요. 그래서 한 버튼 클릭 한 3-4번 하면은 딱 다 세팅돼서 유니티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토샵에서 내가 만든 이미지들을 다 잘라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를 필요 없고, 저기 파일의 제네레이트에서 이미지 에셋이라는 걸 이용하시면은 내 레이어에 뭐 아무거나 이름 쓰고 .png라고 쓰면은 그냥 png로 잘려서 나가버려요. 하나의 폴더에 쌓여요, 계속. 그 폴더를 이제 여기랑 연결시켜 놓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줄일 수가 있죠. 저거 모를 때는 좀 한참 걸렸어요. 한참 자르고 한참 뭐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여기 하면은 텍스처 패커에서 이제 피벗 포인트 다 정할 수 있거든요. 피벗 포인트 다 정해가지고 메타데이터 포함해가지고 유니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왼쪽은 이제 2D 그래픽이고 오른쪽은 실시간 라이팅 포함하고 이제 오브젝트 배치 바꿔서 한 거거든요.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풍부하게 좀 저녁 느낌도 나게 할 수 있고, 저런 기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볼륨감이 있죠. 노멀 맵도 포함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D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군데군데 비어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도 가능해요. 저렇게 이거를 2D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니티 상의 화면인 거죠. 유니티 제 에디티 상의 화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분 연출할 수 있겠는데 3D처럼 순간순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D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가 이제 컷신 같은 경우죠. 어디 던져가지고 큰 물건이 떨어지는 거기에 깔리기 직전인데 이렇게 피하게끔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어떤 긴박감을 만들기 위해서 3D 카메라를 잠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 게임 뭐 아웃런처럼 뭐 레이싱 게임처럼 이렇게 막 주 옆에 있는 스프라이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본 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이건 잠깐 대기 화면인데, 이벤트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비도 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부한 화면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순히 여기에만 쓰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캐릭터들의 스킬에도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3D 카메라를 캐릭터들에게도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기술에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2D지만 잠깐은 3D처럼 보이게끔, 그리고 어떤 기술의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필살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죠. 이런 게 다 3D 카메라를 풀로 활용하니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3D 카메라를 풀로 활용해서 어떤 스킬을 쓰는데 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스프라이트들은 탑다운 시점으로 봐서 만든 거니까 아무리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다 봐도 어색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배경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뒷배경을 다 까만색으로 날려버리고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하나 더 켜가지고 캐릭터랑 필요한 오브젝트들만 보이게끔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까만 배경에 순간적으로 이런 캐릭터들이 마치 아래에서 위에서 보는 게 어색하지 않게, 뒷배경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캐릭터랑 이제 적들은 까만색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뒤에 빨간 걸 하나 깔아 가지고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3D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연출들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시면은, 어쨌든 이 게임은 칼부림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근접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탄 액션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건파이트 액션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건파이트 액션은 총알에 집중을 하면 돼요. 이제 물리 같은 경우를. 여기에 히트박스가 있고, 오로지 헐트박스라고 하죠. 피격 판정 받는 박스는 캐릭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근접 액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피격 박스랑 히트박스를 동시에 들고 있어야 되고, 히트박스 같은 경우도 그냥 네모난 게 아니라,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그 그래픽에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타격하는 사람과 피격받는 사람이 계속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막 이상해지거든요. 피드백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에 비해 총탄 액션 같은 경우는 그냥 총알과의 어떤 그냥 피격자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칼부림 액션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히트박스를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점에 따라 굉장히 위아래로 움직일 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래로 움직일 때는 그래픽에서 보이는 것보다 때로는 더 히트박스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캐릭터들이 겹치는데 히트박스는 캐릭터보다 좀 작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시면 이제 위로 때리는 이제 세 번째 그림, 위로 때리는 어떤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도 좌우로 굉장히 좀 넓게 만들었죠.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때로는 저 그래픽으로 위쪽 오른쪽을 조금 공략을 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방향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 8방향이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8방향 중에서도
여기 상 부분이랑 좌상 부분이 있을 때 요 사이를 뭘로 채울 거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식으로 히트박스를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본인대로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엄청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엄청 하고 나서 나온 결과가 저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이제 그래픽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은 굉장히 또 어색하거든요. 그냥 칼 하는데 그래픽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러면 더 이상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을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의 팁은 뭐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그래픽이 보이는 것보다 히트박스가 넓으면은 괜찮은데 그것보다 적으면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칼의 히트박스는 아랫부분이 좀 더 커야 자연스럽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 왼쪽 커버 하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도 되게 많이 커버하죠. 그래픽에서 보이는 것보다. 왜냐하면 칼은 이렇게 나가는 거긴 하지만 이쪽 부분도 커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좌상 부분, 이 부분을 커버를 못 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로 히트박스를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정말 빠른 기술들은 이제 레일을 쓰기도 해야 돼요. 레일을 써야 되는 이유는 히트박스만 써가지고는 어떤 프레임이 씹힐 수도 있고, 히트박스의 판정이 조금 뭔가 잘못돼가지고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면 한 이 정도의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대한 레일을 길게 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칼을 휙휙 지나가는 액션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빠른 총통병이거든요. 총통병이 총을 쏘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레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밀화 시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의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처음에 스케일 타입에도 이게 넉백을 어떻게 맞으면 내가 저게 어떻게 밀릴 것인가에 대한 타입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펙트들, 이게 칼이면 이런 이펙트가 나와야 되고, 이게 주먹이면 다른 이펙트가 나와야 되고, 맞았을 때 피가 얼마큼 나와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태커, 그 다음 탭에 어태커 보시면은 데미지는 얼마고, 이게 시전자가 얼만큼 이동하면서 때릴 건지, 그리고 시전자의 이 스킬을 쓰고 난 후에 딜레이는 얼만큼 될 것인지, 그리고 때리고 나서 이 시전자가 갖는 보상은 뭔지, 보상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화를 채우는 거죠. MP 리스토어 어마운트는. 그다음에 이 기술은 얼마만큼의 스태미나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탭은 타겟이라는 건데, 이제 맞은 사람이 어떨 것인가. 맞았을 때의 이 사람의 딜레이는 스턴이죠. 잠깐의 스턴이죠. 히트 스턴이죠. 그리고 이걸 가드했을 때 가드 딜레이는 얼만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가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오딘 인스펙터라는 것들인데, 이거를 잘 쓰면은 데이터들을 저런 식으로 탭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탭을 만들면 오히려 데이터가 늘어지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나의 히트박스에 같은 적이 여러 번 들어올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모든 기술에는 이렇게 때렸을 때 히트박스가 생기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을 어떤 기술은 뭐 2프레임 할 수 있지만, 어떤 프레임은 뭐 한 6프레임 정도로 길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6프레임 기술이 했는데 적이 맞고 튕겨서 벽을 맞고 다시 와서 또 맞는다. 같은 기술 두 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피할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또 같은 기술 여러 번 맞는 기술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흔히 격투 게임 용어로 다단 히트라고 하거든요. 한 기술을 여러 번 다다닥 이렇게 맞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걸쳤다가, 결국에는 내가 피역자가 이 기술을 맞는 걸 기억해 놨다가 똑같은 기술을 맞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죠. 벽 뒤에 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술을 썼는데 저기 벽 사이에 있는데 내 히트박스에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방법이 거의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맞는 순간에 적이 캐릭터한테 이제 레이를 쏴요. 그 레이 사이에 이제 벽이 있을 때는 그 공격은 무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익셉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게임 특징 자체가 이제 굉장히 대시가 굉장히 빠른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벽은 상관이 없는데, 두꺼운 벽은 그냥 유니티 물리로 이게 다 커버가 돼요. 근데 되게 얇은 벽이 있거든요. 중간중간. 그런 벽들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니티가 생각하는 프레임보다 이게 더 많이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뚫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리지드 바디에 다른 설정을 바꿔가지고 계속 이걸 체크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예상 프레임까지 이제 레일을 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레일을 길게 쏴요. 근데 이 길게 싼 레이가 벽에 부딪혔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벽에서 멈추게끔 다음 프레임에 그런 식으로 막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최대한의 어떤 예외적으로 벽 뚫기 현상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이상 같은 경우도 개발하는데, 보시면 하면 세키로인데, 이런 개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점이, 어쨌든 제 게임은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써서 상태 이상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만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UI도 만들어야 되고, 이 아이템도 주울 수 있어야 되고, 주운 걸 정리하는 인벤토리도 필요하고, 그 방식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근데 게임들이 이렇게 하죠. 세키로 같은 경우도 내가 화상을 입으면은 소화의 가루 같은 걸 먹으면은 이제 화상이 낫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까지 하기 힘들다. 저는 오히려 정체성에 맞게 모든 거는 전투를 해결하자. 예를 들어 내 몸에 불이 붙었다. 그럼 대시를 열심히 하면은 그 불이 꺼지게끔. 그리고 내가 막 몸이 얼었다. 그러면 막 난타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깨고. 만약에 내가 복에 묻었다. 중독 상태다. 그러면 시전자를 때리면은 뭐 특별한 소울이 나와서 그 소울을 먹으면 해독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태 이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근접에 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건 일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화상 같은 경우는 스태미나를 많이 쓰면은 풀리는 거고, 감정 같은 경우는 뭐 내가 MP를 많이 쓰면은 많이 회복하면은 풀리게끔. 근데 출혈은 뭐 영혼 흡수 같은 동작을 오래 하고 있으면 풀리게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건 전투와 연관되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해결하기가 좋더라고요. 해결하기 좋고 사람들도 오히려 전투에 확 집중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격감 부분인데, 타격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이론이고, 뭐 이게 어떤 정론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뭐 타격감이 나쁘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스가 보스가 플레이어를 때리는, 그리고 플레이어가 벽에 한번 더 부딪히는 그런 식의 연출이에요. 보면 격투 게임에 모두 다 있는데 히트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와, 지금 프레임이 너무 빠른데 이걸 좀 느리게 보시면은 맞는 순간 잠깐 멈춰요. 한 0.1초, 0.2초 정도 멈춥니다. 캐릭터랑 피격자와 공격자가 같이 멈춥니다. 동시에. 그래야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야만 정확한 피드백이, 그러니까 결국 타격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피드백이거든요. 내가 맞았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눈이든 귀든 아니면 뭐 어떤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딱 멈춰주면은 이게 뭐야? 평소랑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았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확 들게 됩니다. 격투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히트스탑이라는 게. 그래서 꼭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해요. 타격감을 위해서는. 그리고 히트스탑이 일어났을 때, 물론 스탑이라서 멈춰야 되긴 하지만은 둘은 멈추지만 맞은 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드드드득 이렇게. 그래서 맞는 순간에, 이것도 느리게 보시면은 맞는 순간에 따따따따 이렇게 흔들려요. 살짝 좌우 또는 상하로. 저는 뭐 기술에 따라 다른데, 어떤 기술이 좌우로 흔들릴 때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상하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에 따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맞는 순간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카메라 쉐이크. 카메라 쉐이크라는 거를 그냥 써도 좋긴 하지만 항상 히트 스탑이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둘은 멈췄는데 카메라는 흔들린다. 그럴 때 오히려 극대화가 되거든요. 타격감이. 그리고 필요한 건 이제 이펙트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이런 거예요. 히트 스탑은 있어야 되는데,
비역자와 공역자는 멈춰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사용 플레이어가 봤을 때 지금 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펙트도 이럴 때는 이제 시간 멈추더라도 이제 언스케일드 해가지고 이펙트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타격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운드도 그 당시에는 플레이 되게끔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타격감이 어떤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좀 더 뭘 추가를 하고 뭐 뒤에 이펙트를 추가하고 멈췄다가 풀렸다가 다시 멈췄다가 뭐 이런 식으로 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격투 게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격투 게임 볼 때 프레임 단위로 한번 보세요. 프레임 단위로 딱딱딱 눌러가면서 보시면은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구나. 이럴 때 카메라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기도 하지만 다른 격투 게임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 축소 이렇게 하기도 해요. 따다다당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때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술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연출 효과들을 넣어 놓으시면은 아마 타격감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I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론은 아니고 저도 이제 AI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스파게티 코드가 많거든요. 결국 만들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헤이비어 이제 행론 트리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그렇게 제가 많이 안 만들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할 땐 좀 불편하고 뭔가 유연성이 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FSM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냥 그렇게 만들면서 좀 그냥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도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적들이 이제 오른쪽 보시면 한 줄로 쭉 원래 따라오거든요. 그냥 이제 AI를 만들면 이제 플레이어를 따라가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게 되게 어색해져요. 어떻게 되냐면은 적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되게 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되게 상대하기 쉬운데 상대하기 쉬워지니까 오히려 더 AI가 별로라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퍼뜨리면서 가자.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캐릭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캐릭터의 저 왼쪽에 빨간색 공간만큼 중에 한 점을 정해서 거기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만약에 캐릭터가 원래 내가 있던 점이랑 캐릭터가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 그 점을 재수정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캐릭터의 이 정도 공간에서 이번엔 여기 점을 통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적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갱신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지금 기본 캐릭터가 따라가는 공식이고 또 다른 캐릭터는 좀 다릅니다. 어떤 캐릭터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되었네. 어쨌든 어떤 캐릭터는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는 그냥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는 또 그냥 지그재그로 가기도 하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AI를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AI를 만들 때 이건 적의 AI인데 AI 보시면 지금 왼쪽에 빨간색 한 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놨어요. 적들이 깨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어를 인지하는 거리는 어디까지인가 처음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밑에 쇼트 디스텐스 보시면은 내가 어떤 캐릭터가 뭐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짧은 이 공간 안에 오면은 이 AI를 쓰자. 왜냐하면 난 지금 이 캐릭터의 기술은 저 1이라는 숫자 안에 거리 안에 있을 때 되게 유효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들 디스텐스 보시면 쇼트 디스텐스, 미들 디스텐스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AI를 쓰자. 그리고 미들, 롱 사이에는 이 AI를 쓰자. 캐릭터의 기술에 맞게 계속 거리 제기를 하면 사실 액션 같은 경우는 다 거리 제기거든요. 모든 액션은 기본은 거리 제기예요. 거리 제기를 먼저 가장 중시하셔가지고 AI를 만드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세분화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뭐가 많아져요. 보시면 또 이제 AI 레벨이 나오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AI 레벨이 이제 이지, 노멀, 하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 만들어가지고 같은 적이라도 이지 같은 경우는 이지일 때, 숏 디스텐트일 때 이런 AI를 써라.
뭐 노말일 때, 롱 디스턴스일 때 이런 AI를 써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면 좋은데 굉장히 작업량이 많아지죠. 테스트량도 많아지고 AI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지만 잘만 만들면 굉장히 플레이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적이지만 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넣었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AI가 플레이어를 보고 반응하는 게 그래야만 이제 액션 게임으로서의 저는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AI가 그냥 가서 때리고 따라가서 때리고 하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것보다 플레이어가 하는 걸 보고 저거 나올 때 나는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대신 그냥 그 기능을 단순히 구현해 버리면은 AI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AI는 플레이어가 뭘 하는지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 프로그래밍 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액션 레벨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 리액션 레벨을 예를 들어 슬로우, 모더레이트, 패스트를 넣어가지고 어떤 적은 굉장히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을 늦게 인지하고 어떤 AI는 굉장히 빨리 인지하게끔.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에서 이 적은 굉장히 반응이 느렸는데 저쪽 지역 가니까 이 플레이어 반응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 그런 식으로 약간 난이도 레벨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적에 따라서 이 적은 무조건 반응이 느린 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성이 드러나게끔 굉장히 세분화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AI에 굉장히 고민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싱글 플레이 게임이고 적들의 공격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또 너무 많은 적이 공격을 하면은 계속 막기만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그걸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은 있지만 그게 너무 이제 뭐 다른 걸 생각하기 어렵게끔 만들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는 방법으로 다른 게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 동시에 공격하는 거는 딱 2명 이상 할 수 없다, 뭐 1명 이상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적들의 이제 매니징하는 클래스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스의 경우는 이제 AI를 더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이제 HP가 점점 낮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은 AI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투 자원이라고 이제 자기 자신의 적의 보스도 많아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를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뭐 스태미나가 없을 때도 적들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AI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길찾기 같은 경우도 AI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런데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그런 걸 안 해도 좀 이게 상당히 힘들지만 너무 그런 걸 많이 해도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SS 스토어에 꽤 있어요. 2D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팔방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게임은 콤보 위주의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보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안 넣으려고 했는데 또 이게 너무 다 넣는 거는 너무 숙련자만을 위한 것 같다 해서 이제 보정이나 거리 보정들 같은 기능들도 많이 고민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대충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언소울드를 개발하면서 그냥 다른 분들이 이제 게임 개발을 시작한다, 그럴 때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탑다운 게임을 만들면은 진짜 아트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애니메이팅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좌우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할 경우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들도 많아지고 시인성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 리소스들을 굉장히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저처럼 3년 할 거 지금 5년 넘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리소스를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조립을 해야 돼. 이렇게 조립. 그래도 뭐 하루에 다 못 끝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팅 쓰고 3D 카메라 쓰고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도전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폐기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이게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표현은 좋지만 거기 밑에 깔리는 폐기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작업량인 거예요. 이게 다 작업량이 많아진다라는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라이팅 시스템 만들고 막 물리 축을 새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물리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처음에 목표를 잘 잡는 게. 그리고 이제 근접 액션에다가 타이밍이 중요한 액션이다 보니까 뭐 게다가 뭐 잡기도 있고 방어도 있고 굉장히 이 스테이트가 많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찰나의 순간에 생기면은 어떻게 문제냐면은 디버깅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계속 QA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QA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은 이제 1대 다 전투지만 또 보스가 왔을 때도 1대1 전투거든요. 그리고 제 게임의 보스의 특징은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를 보고 반응도 하고 거리 조절도 하고 뺐다가 내가 뭐 마나가 적을 때는 보스도 마나가 적을 때는 그 마나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세분화된 AI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도 AI 테스트를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작업량이 많아집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작업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작업량이 많으니까 본인이 팀을 꾸릴 때 이런 부분들이 역량이 충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고, 혼자 하기에는 진짜 많은 양이라는 걸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액션 게임을 처음 하시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오시는 거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바로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무리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메일로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한에서, 그리고 좋은 답변을 들으시려면은 최대한 너무 장황한 질문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이런 게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게임 봤는데 저는 이런 게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 게임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게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정진섭 씨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답변은 저도 재밌고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발표하는 스트리밍 되는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 채팅을 치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QA를 계속 넣어주시면은 아마 이 발표가 될 때 제가 채팅창에 상주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 정도고, 이제 언소울드 발매가 지금 약간 외부적인 문제로 약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풀리는 대로 제가 발매일을 말씀드리겠고, 시간이 되시면 꼭 이제 제 스팀 페이지 찾으셔가지고 꼭 그 찜하기 눌러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게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술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게임 자체로도 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